자, 이제 앞에 우리가 실업의 정의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실업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제 실업이 생기는 그러한 현상, 그죠? 실업이 어떤 불안정 형태에서 생겨나느냐. 자, 우리가 가장 큰 불안정 형태 뭐였습니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실업이 야기되어지는 불안정 상태는 셋 중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 인플레이션은 살 사람들이 많으니까는 고용이 잘 된다고 그랬죠. 굉장히 막 돌아가요. 많이 팔려가지고 물가가 문제예요. 하지만은 디플레이션, 살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안 팔려가지고 고용의 문제가 이제 실업의 문제가 쫙 야기가 되죠. 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에서도 공급이 줄어드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들어서 결국 실업의 문제가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실업이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불안정 경제 상태는요. 그게 바로 디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두 가지 현상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지금은 이제 실업, 그죠? 실업에 대한 얘기예요. 실업에 대해서 우리가 실업이 나타난 현상인데요. 실업이 나타난 현상은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져갑니다. 자, 완전 고용에서 그죠? 완전 고용에서 바로 이제 디플레이션, 그죠? 수요, 공급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살 세력이 줄어들어요. 자, 그래가지고 바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균형점이 일어나가지고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것,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자, 여기 지금 국민 총 생산이 이렇게 줄어듦으로써 바로 총 수요가 부족함으로써 결국 뭡니까? 물가가 하락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들고, 자, 여기 해가지고 우리가 실업의 문제가 나타난다 그랬죠.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치유하려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은 결국 뭐가 움직입니까? 장기적으로 공급이 쫙 늘어나가지고 결국 우리가 실업이 치유가 되어진다.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자, 케인즈에 의하면 그 전에 국민들은 다 굶어 죽고 만다.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기다리세요 100년 했다가 막 돌을 맞았어요. 그러면 빨리 해결해 주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정부가 나서가지고 바로 실업 문제를 빨리 단기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수요 곡선이거든요. 수요 곡선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수요 곡선을 갖다가 지금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니까는 결국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를 갖다가 늘리는 방향으로 가져야 되겠죠. 수요를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북돋워주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이거는 수요 확대 정책이에요. 결국은 자, 장기적으로 기다리질 못하기 때문에 결국 정부가 지금 당장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바로 이러한 실업자를 갖다가 좀 더 없애주기 위해서는 결국 인위적으로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총 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 가장 대표적으로 왜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왜 줍니까? 그거 저금하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막 빨리 쓰라는 겁니다. 막 써가지고 수요를 확대시켜가지고 빨리 우리가 바로 그만큼 수요를 확대시켜 산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공장이 재고가 줄어들고 공장을 더 돌려라, 고용해라, 이런 의미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결국 총 수요 확대 정책, 그죠? 확대 정책을 씀으로써 바로 우리가 어느 정도 실업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고용을 좀 더 창출하는 그런 케이스로서 이제 안정된 상태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것. 자, 이런 정책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자, 불안전 상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자, 그 중에서 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바로 실업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죠. 자, 완전 고용에서 수요와 공급인데, 자, 스태그플레이션은 뭡니까? 바로 이제 공급상의 문제죠. 그래서 공급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훅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균형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균형점이 이루어져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총 공급이 줄어들어서, 예를 들어서 총 공급이 준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었죠. 뭐 임금이라든지 임금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재난이 생겨가지고 전반적으로 이제 총 공급이 줄어들면요,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 생산이 줄어드는
두 가지 문제들이 다 생겨나죠. 특히 여기 이제 줄어들어서 바로 실업의 문제가 야기가 되어집니다. 자, 이때도 기다리면 돼요. 100년 기다리세요. 했어요. 그때 또 막 난리가 났어요. 자, 그럼 이때도 자, 물가가 아니라 바로 이 국민 총생산, 그죠? 실업의 문제를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수요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운정해서 다시 균형이 가겠지만은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다. 케인즈안에 의하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단기적으로 정부는 수요를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확대시키는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그죠? 고용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 공장의 생산을 많이 돌리게끔, 그럼 많이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를 어떻게 돼요?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수요를 이렇게 확대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요를 확대시키면 여기에서 바로 이 점으로 옮겨죠.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국민 총생산은 증가를 합니다. 총수요 확대 정책, 단기적으로 확대 정책을 쓰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국민 총생산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업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져요. 하지만은 자, 요게 문제인 거죠. 물가는 또 한없이 후루룩 또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라는 건 이거예요. 정책을 단기적으로 썼을 때 결국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지만은 한 마리는 또 후루룩 날라버리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움직여지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지금 당장 실업이 너무 급박한 문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정부는 총수요를 가지고 확대시키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그 다음에 총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고용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됩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뭐 공급이 장기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단기적으로는 실업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확대시키는 정책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 문제에서 또 하나 이렇게 보시면은 그 인력 구조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인력 정책, 그죠? 인력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산업 구조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요. 근데 뭐 옛날식 이제 그쪽 취업이 잘 됐어 해가지고 그쪽으로 막 인력이 늘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제 우리 학생 여러분한테는 그 얘기를 합니다. 항상 여러분보다 10년 앞을 내다봐라. 지금 당장 여러분의 선배가 취업문에 나섰을 때 그때 핫한 가장 유망한 그러한 직종이 10년 후에 여러분 나갈 때 10년 후에도 유망하진 않아요. 산업구조는 굉장히 빠르게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후에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는요, 시간이 또 많이 흘러 있습니다. 그때 가장 유망한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산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작정 공부하는 것보다는요, 좀 약간 시사 같은 것도 많이 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앞을 내다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한 인력 정책,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제 성장 산업 분야에서의 인력을 키우는 그러한 측면으로 지금 많이 이제 인력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의 문제는 바로 이런 케이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제가 이 실업 문제에서 얘기할 건요. 여러분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좀 알아두세요. 나중에 정책할 때 우리가 필요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우리 교재에서는 저 554페이지 맨 뒤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좀 그걸 앞당기면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은 영국의 실질적인 통계를 통해서 100년간의 통계치예요. 1861년부터 1957년까지 영국의 이제 노동시장의 통계치를 쫙 가지고 그 통계치에 의해서 상관관계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필립스라는 사람이 58년에 이걸 발표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원래 명목 임금 상승률입니다. 명목 임금 상승률이고 그 다음에 실업률과의 상관관계.
100년간의 통계치를 보고 그 관계를 갖다가 끌어낸 케이스로서 명목 임금 상승률과 실업률과의 관계를 보니까 이렇게 반비례 상충 관계를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립세이라는 사람이 요 명목 임금 상승률 대신에 물가 상승률로 써도 무방하다 해가지고 지금 필립스 곡선은요 명목 임금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과 바로 실업률과의 상관관계를 갖다가 나타내 줄 때 필립스 곡선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뭘 뜻하냐면요, 물가 상승률이 막 높아질 때는요 막 실업률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업률은 좀 완만한 상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막 높아질 때는요 물가 상승률도 막 뛰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률은 좀 완만한 상태를 가져가더라.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가 빵 뛰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토끼가 빵 뛰면 한 마리 좀 천천히 뛰고, 그죠? 한 마리 빵 천천히 뛰고, 이러한 상충 관계를 가져가더라. 이게 이제 필립스 곡선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정책에서 우리가 계속 또 사용할 거니까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또 그래프로 들어오면요, 자, 우리가 대표적인 불안정 상태, 그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을 갖는 불안정 상태는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서 어떤 겁니까? 자, 인플레이션 당연히 물가가 상승하죠. 인플레이션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또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또 물가가 상승하는 그러한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그걸 또 우리가 한번 그려봅시다. 자, 이번에는 물가. 물가가 문제로 나타나는 불안정 상태. 자, 일단은 보시면은 완전 고용 상태에서, 그죠? 자, 여기 완전 고용 상태에서 자, 물가가 또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 자, 일단 이제 가장 이제 안정된 상태, 수요, 공급에서 여기입니다. 자, 지금 물가가 오른다. 자, 이런 현상은 어디서 나타납니까? 물가가 막 올라간다. 자, 일단 인플레이션이라고 했죠. 인플레이션은 뭡니까?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한다. 왜? 바로 이제 수요가 그만큼 훅 올라갔기 때문에 살려는 세력이 확 많아지니까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균형에서 바로 이쪽으로 이제 균형점이 옮겨가죠. 그래서 물가가 상승하고 살려는 사람 많아. 그러면은 물가가 막 오르면서 자, 많이 만들어라.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총 수요가 과잉인 형상에서 바로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증가하는, 자, 이거는 우리가 보통 수요 견인, 수요를 이렇게 수요가 풀 되어지는 것이 원인이 되어서 인플레이션이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디맨드 풀이라고 얘기하죠. 디맨드 풀, 수요가 훅 잡아당겨졌다. 이게 원인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인플레이션 현상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러 갔다가 지금 고용은 좋지만은 물가가 막 상승하는, 지금 물가에서 원인을 찾는 거니까, 자, 물가가 막 상승하니까 결국 물가를 좀 가라앉혀주는 그러한 정책을 펴야 되겠죠. 물론 장기적으로 공급이 움직일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모두 죽고 만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총 수요를 억제시키는 그러한 정책을 써줘야 되겠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정책 수조 알겠죠? 수요가 너무 지금 과잉이라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났다. 여러분 정책을 어떻게 쓸 것이냐, 안정된 상태로 가져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수요를 하지 못하게끔, 자꾸 사지 못하게끔 억제시키는 정책을 가져가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물가를 좀 깔아앉혀주는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반면에 지금 또 하나, 물가가 막 상승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그러한 불안정 상태가 바로 이제 총수요 공급에서, 자, 뭡니까? 바로 공급이 훅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여기서 균형이 맞춰져 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드는, 자, 총 공급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드는 바로 가장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근데 이때는요 코스트 푸시입니다. 코스트가 바로 푸시, 밀어버려요. 푸시가 이게 잡아당기는 거, 이게 미는 거죠. 코스트가 푸시해가지고 코스트 푸시 현상에 의해서 바로 총 공급이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생겨납니다. 그래가지고 물가가 상승하고 국민 총생산이 줄어들고, 자, 이때 국민 총생산 고용보다도 물가가 지금 막 올라가는 게 너무 큰 문제다. 그러면 기다려 100년 공급이 다 늘어날 거야. 그러기에는 국민이 뭐 죽고만다. 그럼 단기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또 정부는 수요를 움직이는 수밖에 없어요. 이때는 수요를 늘리는 정책 가져가야 됩니까? 줄이는 정책 가져가야 됩니까? 자, 지금 목표는 물가예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여하튼 사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총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으로 가져갑니다. 자, 그러다 보니 균형이 여기 맞추게 돼요. 그래서 물가가 막 상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 잡아줘요. 하지만은 자, 그쵸? 뽕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면은 물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줍니다. 하지만은 국민 총생산이 또 한없이 줄어들어서 실험의 문제는 또 훅훅 날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만족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요, 결국 공급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이러한 장기적으로 공급이 늘어난다는 것은 어떤 뭐 여러 가지 생산 요소라든지 아니면 생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 측면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요번에 이제 두산이 바로 이제 원전에서 친환경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킬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요, 그게 1년 만에 되지는 않거든요. 최소한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기다리다가 그 사이에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장기적으로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 것을 갖다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정부에서는 수요를 가지고 일시적으로 빨리 움직여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물가가 너무 문제다. 스태그플레이션 물가가 너무 문제다. 그러면은 바로 물가를 억제시켜 주는 것, 그러면 사람들한테 사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 수요를 억제시키는 정책을 가짐으로써 어느 정도 물가 부분을 좀 잡아주고, 하지만은 반대필의 급부로서 우리가 실업이 확 높아지는 거는 가져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에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제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면은 장기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물가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했을 때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습니까? 장기적으로는요, 이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뭐 버스 요금이라든지 지하철 요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짜장면 요금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제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장기적으로는요, 특별한 지금 이제 코로나라는 현상이 생겨나가지고 이러한 재앙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건 좀 특별한 케이스예요. 근데 이런 거 외에 장기적으로 그냥 봤을 때 물가가 상승한다? 과연 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게 이제 화폐적 현상을 얘기를 합니다. 화폐적 현상이라는 건 뭘 뜻하냐면요, 장기적으로 이렇게 경제의 규모는 점점 커집니다. 경제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거기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량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경제 규모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화폐가 늘어나는 측면도 똑같이 늘어나면요, 그 물가가 오를 이유가 없거든요. 경제 규모가 늘어나는 속도, 화폐가 증가하는 속도 똑같이 가면은 물가가 상승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결국 경제가 커지는 그러한 속도보다 화폐가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폐는 확 빠르게 늘어나는데 경제 규모는 거기에 못 미쳐서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는 속도보다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가 더 크다면은 결국은 물가를 상승할 수밖에 없다. 화폐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왜 화폐를 이렇게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느냐? 화폐를 안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발권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늘리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결국은 양적 완화라는 것은요, 찍어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결국은 발권력을 동원해가지고 바로 특수 목적기관을 설립해서 거기를 통해가지고 지금 채권을 사들일 때는 돈이 그만큼 있어야지만 채권을 사고 돈을 풀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뭡니까? 그만큼 돈을 갖다가 한국은행 입장에서 찍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왜 찍어내느냐? 왜 그렇게 빨리 찍어내느냐? 결국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지출을 많이 해야 돼요. 그죠? 굉장히 많은 지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문화, 사회, 경제 부분에서 쫙 방위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데 들어오는 세수보다 수입보다 나가는 돈이 많다면은 결국은 그 나가는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돈을 찍어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돈을 찍어낸다. 그래서 재정적인 현상으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뭐가 뭔 차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경제가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 화폐를 찍어내는 속도가 더 빨라서 그렇게 됐다? 그럼 화폐를 그만 찍어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재정적으로 지출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요 부분, 그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실업과 인플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가지 큰 변수를 이제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우리가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